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임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었던 홍명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퇴만이 답입니다. 방송인 안정환이 전했던 홍 감독의 회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명보 감독을 새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다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홍명보 감독은 2014년 6월 브라질 월드컵 실패 책임을 지기 위해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됐습니다. 축구 팬들은 한창 시즌 중인 K리그 팀의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에 앉히는 선택을 한 축구협회에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팬들은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홍명보 감독에게도 실망감을 드러내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다시 보는 안정환이 말하는 홍명보 감독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이 2018년 10월 KBS 예능 대화의 희열 5회에 출연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홍명보 감독이 털어놓은 브라질 월드컵 회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1무 2패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했습니다. 안정환은 원래 홍명보 형과 브라질 월드컵 이후 감독과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다며 저는 준비가 됐는데 명보 형이 경질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환은 경기의 결과는 감독이 책임질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명보 형이 감독에서 물러난 뒤 함께 술을 마셨는데 조금 서글펐던 한마디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명보 형이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라고 말했다며 한국 축구의 리더였던 홍명보 감독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에 안타까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는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그래서 이번에 울산 HD와 K리그를 버린 것이냐며 시즌 중에 팀을 떠나려고 한 홍명보 감독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는 지난 8일 KBS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선임된 것에 관해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창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K리그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앉히는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지적한 것인데요. 앞서 이영표는 10년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홍명보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한국이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3차전에서 벨기에에 0대1로 패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홍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다만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는 감독으로서 내가 가장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영표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명하는 자리다. 하지만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해 많은 축구팬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판도 자체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고립된 섬처럼 홀로 상대 수비진을 부수며 고군분투했던 황제 손흥민에게 바치는 구단의 가장 완벽한 헌사이자 다가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새벽 LAFC의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폭발적인 관심의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스웨덴에서 날아온 21살의 천재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가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지금 SNS를 통해 드디어 손흥민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소니는 득점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며 광란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57억 원이라는 어찌 보면 거대하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LA 전체가 이토록 들썩이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오피셜 기사가 담지 못한 현장의 뜨거운 공기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소름 돋는 전술적 변화, 그리고 손흥민이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미래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전설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잠시만 지난 시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90분 내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전방으로 스프린트 해야 했던 그 가혹한 현실 말입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LAFC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65골을 터뜨렸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이 수치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33골이 오직 드니 부안가와 손흥민, 단 두 사람의 발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투입된 패스 횟수. 현대 축구에서 공격의 질을 대변하는 이 지표에서 우승을 노린다는 LAFC는 리그 전체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찔러줄 택배기사가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외로웠습니다.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면서도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빈 공간으로 침투할 때 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체력 소모는 극심했고 팬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LA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임 사령탑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취임과 함께 떨어진 첫 번째 특명. 손흥민을 자유롭게 하라. 그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의 차가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던 금발의 야수가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아민 부드리. 2004년생. 올해 나이 21살. 180cm가 넘는 다부진 체격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소화하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유망주로 치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스웨덴 일부 리그 알스벤스칸 GAIS에서
28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현상입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전진 드리블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키고 킬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이것은 정확히 전성기 시절 토트넘 호스퍼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보여주었던 그 마법과 닮아 있습니다. LAFC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330만 유로, 우리 돈 57억 원은 단순한 이적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체력 보존비이자 다가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특유의 희열이고 시그니처 문구와 함께 이 소식을 타전하자마자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번 영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LAFC는 드디어 엔진을 얻었다. 부드리의 합류는 손흥민이 더 이상 미드필드 지역에서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리그 내 모든 수비수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마크 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의 코멘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드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했다. 부드리는 젊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완성형이다. 그가 공을 잡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손흥민은 이미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드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간결한 터치, 그리고 전방을 향한 즉각적인 시야 확보. 이것은 스프린터 손흥민과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스타일입니다. 과거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받고 손흥민이 침투하던 그 영혼의 듀오 공식이 이제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재현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LAFC 커뮤니티인 더 3252의 한 베스트 게시글을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소니가 고립될 때마다 TV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부드리가 왔다. 스웨덴산 탱크가 길을 터주고 한국의 호랑이가 마무리한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심지어 라이벌팀인 LA 갤럭시의 팬포럼에서조차 LAFC가 치트키를 썼다.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장마저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입. 그것이 바로 이번 부드리 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캡틴 손흥민의 시선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살. 축구선수로서는 황혼기라 불리는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벤치로 밀려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팀 내 최다 득점원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이 스프린트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리더입니다. 부드리의 영입 소식을 들은 직후 훈련장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12살 차이 나는 까마득한 후배. 하지만 손흥민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파페사르, 브레넌 존슨 같은 어린 선수들을 알뜰살뜰 챙기며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멘토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부드리 역시 입단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LAFC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이다. 그와 함께 뛴다는 것은 비디오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나의 임무는 명확하다. 그가 가장 편하게 슛을 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뿐이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부드리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손흥민에게 가장 필요했던 퍼즐 조각입니다. 이제 경기장의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미드필드 진영에서 부드리가 탈압박으로 2명을 제치고 전방을 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이미 수비수 뒤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발밑으로 정확하게 배달되는 스루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마무리와 찰칵 세리머니. 우리는 다가올 시즌 이 장면을 질리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득점 장면이 아닙니다. 33살의 베테랑이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그리고 팀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만들어낼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부안가, 그리고 신입생 부드리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천재 미드필더가 서 있습니다. 10년 전 독일 레버쿠젠의 한 소년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전설을 썼듯 이제 미국의 서부에서 또 다른 전설이 쓰이려 하고 있습니다. LAFC의 이번 영입 발표는 단순히 전력을 보강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 즉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그 산맥을 넘기 위해 찾아온 젊은 도전자 부들이. 이 둘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MLS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손흥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명백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펼쳐질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 여러분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미국 전역의 축구 클럽들은 단 하나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29개 모든 구단 감독들의 책상 위에는 똑같은 질문이 적힌 전술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괴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25년 여름 뜨거웠던 LA의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미국 대륙을 집어삼킨 남자. 토트넘 호스퍼의 전설을 넘어 이제는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캡틴 손흥민. 그리고 그의 영혼의 파트너 데니스 부안가. 현지에서는 이들을 한국의 전래동화에서 따온 흥부 듀오라 부르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수비수들에게 이 이름은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마주치는 순간 골망이 찢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단 3개월. 손흥민이 지난 시즌 LA에 합류해 보여준 시간은 고작 90여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남긴 기록은 MLS 3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완벽한 프리시즌을 소화하며 더욱 강력해진 완전체 손흥민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시너지의 비밀, 그리고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톱의 탄생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리그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의 서막입니다. 시계를 2025년 8월 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LAFC의 분위기는 그저 그랬습니다. 정규리그 10승 6무 6패. 서부 콘퍼런스 6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기엔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팬들의 함성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선수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BMO 스타디움의 스위트석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캡모자를 눌렀었지만 숨길 수 없는 아우라.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7일. 그가 LAFC의 검정 마이너스 금색 유니폼을 입고 LA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팀의 혈관에 아드레날린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니, 폭발적이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마치 다른 팀이 된 것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막판 성적 9승 3무 2패. 특히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손흥민과 부안가는 팀이 기록한 18득점을 연속으로 책임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팀이 넣는 모든 골이 단 2명의 발끝에서 나오는 상황을. MLS 역사상 최초로 한 선수가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믿기 힘든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현재 CBS 스포츠의 해설가인 찰리 데이비스는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축구를 봐왔지만 시즌 도중 합류한 선수가 이토록 완벽하게 팀을 장악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옆에 있는 동료의 잠재력까지 폭발시키는 촉매제다. MLS 역사상 이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준 투톱은 단언컨대 없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밝히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장 강하게 받은 선수가 바로 지난 시즌 득점왕 데니스 부앙가였습니다. 우리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보여주었던 영혼의 콤비 플레이를 기억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47골을 합작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전설적인 호흡. 많은 전문가는 손흥민에게 케인 같은 파트너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LAFC의 간판 골잡이 부앙가는 손흥민을 만나자마자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부앙가의 기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의 커리어 하이였던 지난 시즌 24골 중 무려 11골이 손흥민이 합류한 8월 이후에 터졌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득점이 손흥민과 함께 뛸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손흥민이 수비수 두세 명을 달고 폭풍처럼 질주하면 반대편 공간이 텅 비게 됩니다. 그 빈 공간으로 부앙가가 침투하고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공은 자석처럼 부앙가에게 배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손마이너스케 듀오의 미국 버전, 아니 그 이상으로 진화한 흥부 듀오의 공식이었습니다. 부앙가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좋은 선수이자 좋은 친구다. 우리는 훈련장에서 따로 맞출 필요가 없었다. 눈만 마주쳐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뛰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뛰면 그가 어디로 줄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애플TV 해설위원 닥스 맥카티는 이들의 관계를 영화 스텝 브라더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방금 절친된 거야? 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완벽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욕심 없이 부앙가에게 양보하는 장면을 봤는가? 그것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팀워크의 결정체였다. 실제로 손흥민은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68.9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기록이 적응기도 없이 단 3개월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찰리 데이비스는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오랜 시간 뛰며 이타적인 움직임에 통달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팀이 이기는 법을 안다. 그런 그가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부앙가를 만났으니 상대 수비는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다. 지난 시즌이 예고편이었다면 다가오는 2026 시즌은 진정한 블록버스터 본편입니다. LAFC 구단 홈페이지는 대놓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돌풍의 주역, 2026년 블록버스터를 예고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과 부앙가가 올 한 해 MLS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손흥민이 이번에는 완전한 프리시즌을 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합류하여 급하게 발을 맞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에는 체력 훈련부터 전술 훈련까지 팀 동료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에게 100% 이식된 상태로 시즌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팀 전력의 극대화입니다. LAFC는 올겨울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전 시즌 마지막 경기 선발 출전 선수 전원을 포함한 프리시즌 로스터를 구성했습니다. 주축 선수의 이탈 없이 오히려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네이선 오르다즈,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도우망 마크 델가도까지 건재합니다. 여기에 스웨덴 특급 유망주 아민 부드리와 타일러 보이드까지 가세했습니다. 맥카티 해설위원은 경고했습니다. 부앙가와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이 둘에게 수비가 쏠리면 다른 3명의 공격 자원이 텅 빈 공간에서 춤을 출 것이다. LAFC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셋째,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손흥민과 부앙가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에만 집중하게 하는 프리롤을 부여하기 위해 LAFC는 300과 400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변칙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수비가 안정되니 공격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LAFC의 목표는 단 하나. MLS컵 우승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에서 온 캡틴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하지만 그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무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국 런던이든 미국 LA든
그가 서 있는 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행과 나눔으로 복을 받는 흥부처럼 이타적인 플레이와 헌신으로 팀을 정상에 올려놓는 흥부 듀오. 이들이 보여줄 2026년의 여정은 단순히 우승 트로피를 향한 질주가 아닙니다. 언어와 국적, 문화가 다른 두 선수가 축구라는 언어로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미국 대륙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손흥민.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올 환호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